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서울시가 오늘 오후 7시부터 남산 1호 3호 터널에 혼잡 통행료를 다시 받는다고 합니다. 이 혼잡 통행료는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1996년에 도입된 제도인데요. 평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000원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죠. 그런데 이 통행료를 받는 게 교통 혼잡 해소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오면서 2달간 징수를 중단하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이 통행료 징수가 얼마나 효과가 있나 하는 건데요. 정확한 최종 분석 결과는 다음 달에 나올 예정이지만 역시 차량 통행이 늘고 통행 속도가 느려졌다고 합니다. 교통 혼잡이 다시 크게 가중됐다고 하면 통행료를 면제해주기가 어려워지겠죠. 가뜩이나 외국에서도 혼잡 통행료 제도가 흔한 데다가 탄소 저감을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맞서고 있어서요. 이번 실험 결과에 따른 혼잡 통행료 면제 여부가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입니다. 당장 오늘부터는 혼잡 통행료 징수가 재개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5월 17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수요일 시간에는 해외 농업 소식 살펴보고요. 이어서 요즘 프로야구 즐겨보실 텐데요. 30경기를 넘게 치른 KBO, 국내 프로야구 이슈를 정리하는 오늘 아침 야구 잡설이란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자, 또 재난은 예방 시간에는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사건이 있는데요. 원인이 철근을 빼고 공사해서 그렇다는데 이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 퀴즈는요. 올해 프로야구에서 이 팀이 어제 하나와의 경기에서도 3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올 시즌 초반부터 돌풍을 일으키면서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는 이 구단은 어디일까요? 정답 참여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해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과 중국의 탈동조화, 디커플링 현상이 첨단 기술 산업뿐만 아니라 식량 분야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중국 쪽에서 먼저 미국산 농산물 의존도를 낮추면서 일각에서 이제 식냉정 구도가 말씀하신 뭐 이런 IT 분야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식량 분야까지 확장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시진핑 정부가 식량 안보 중요성을 강화하면서 브라질, 남아공 등 우방국 위주로 곡물 공급망을 다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식량 소비국이자 생산국인데요. 식량 안보 강화하면서 이제 국제 식량 시장 전체가 좀 판도가 바뀔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그렇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중국이 미국 대신 어떤 나라로부터 식량을 수입하고 있나요? 네, 중국의 세관총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브라질이 우크라이나 제치고 2위 옥수수 수입국에 올라섰습니다. 네. 중국이 수입한 전체 옥수수 가운데 브라질산이 약 3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미국은 37.8%, 물론 1위긴 합니다만 그 전에는 미국으로부터 72% 수입했으니까 절반. 네, 맞아요. 그리고 2020년부터 21년까지 수확기만 하더라도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중국이 구매하는 옥수수 가운데 70%, 26% 차지했는데요. 반면에 브라질은 중국 당국이 이제 품질 문제를 지적하면서 9년 가까이 판매 허가 조치를 받지 못했는데 전쟁을 계기로 완전히 판도가 바뀌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미중 갈등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게 중국이 곡물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중국의 옥수수 수입 구조가 급격히 바뀐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미중 간의 전략 경제 심화 이런 지정학적인 요소 때문인데요. 중국 공산당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전 세계 곡물 가격이 요동치면서 또 미중 관계까지 악화되자 식량 안보를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식량 생산 자립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요. 또 장기적으로 식량 자급자족을 달성하되 그전까지 서방으로부터 식량을 수입하는 의존도를 낮추고 우방국 위주로 수입 경로를 재편하겠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계획입니다. 네, 브라질과 합의 당시에도 미국과 경제 안보 갈등이 있었던 만큼 외신들은 미국 농업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또 중국이 이렇게 수입선을 다변하는 것이다라는 분석도 같이 내놨습니다. 네. 중국은 남아공과 옥수수 거래를 트면서 식량 안보 강화를 이유로 들었는데 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산 옥수수 주문을 취소하면서 결국은 좀 정치적인 의도가 깔린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가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중국의 수입업자 측은 지난달 마지막 주에 미국산 옥수수 56만 2천 톤의 주문을 취소했는데요. 농무부는 그 여파로 주간 옥수수 수출 판매량이 1999년 이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이 더 많은 남반구 국가들로부터 옥수수를 수입하려고 한다면서 지정학적 갈등 때문에 가격 인상 그리고 계절적인 요인에 따른 공급량 변동도 상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라들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이 콩인데요. 네. 우방국 위주로 역시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돼지 사료, 식용유 원료로 쓰이는 이 옥수수를 식탁 물가와 직결되기 때문에 대두의 80% 이상을 미국, 브라질로부터 수입을 했는데요. 현재는 최대 대두 공급국이 브라질인데 네. 2018년 미중 무역 전쟁이 벌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을 했습니다. 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대두가 미중 갈등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무역 상품 중에 하나다라고 네. 평가했는데요. 옥수수 역시 이제 지속적으로 미국산 의존도를 낮추고 있고 또 제2의 대두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중국 인민대학교 농업농촌발전학원의 관계자는 현재 미국의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에게 식량은 컴퓨터 칩 다음으로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뭔가 행동이 아주 잘 보이는 네, 중국의 그렇긴 의도와 하죠. 네. 또 기후 변화 때문에 세계 커피 경제학체의 절반이 사라질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나왔다고요. 커피 걱정되는데. 좋아하시죠? 네. 지금도 저도- 마시고 있는데 어떡하죠? 네, 저도 커피를 좋아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네. 살아 계시는 동안은 커피 좀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2100년쯤에는 커피 경작 가능한 땅이 지금 대비 최대 54% 정도 세상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4% 남는 게 아니라 54%가 사라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네.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지금 1.5에서 2도씨 정도 높은 수준으로 제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영국의 구호단체 크리스천 에이드가 내놓은 보고서 내용인데요. 이 보고서를 보면은 커피 산지인 아프리카, 남미 등지가 기온 상승과 불규칙한 가뭄, 산사태 때문에 재배 농가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결국은 세계 커피 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기후 변화 때문에 커피 경작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인서트로 많이 먹는 커피 원두가 로부스타 원두인데요. 이게 베트남이 가장 많이 생산하고 그다음이 브라질인데 지금 이상기후 때문에 재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베트남은 지난주에 섭씨 44도까지 44도요? 지금 봄인데. 그러니까 아직 이렇게까지 올라갈 기온은 아니거든요. 근데 야. 이렇게 올라가면서 전례 없는 폭염을 겪고 있고 브라질은 지금 가뭄 때문에 고전하고 있습니다. 로부스타 원두 공급량 부족 때문에 유럽 최대 커피 시장인 독일에서는 인스턴트 커피 가격이 1년 전보다 20% 올랐습니다. 다른 경작지도 사정은 마찬가지인데요. 온드라스에서는 커피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가 예전에는 커피 나무를 심기만 하면 그냥 쑥쑥 자랐는데 지금은 재배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기온이 계속 바뀌면서 날씨를 예측하기 힘들어서 작황이 나빠졌다는 겁니다. 크리스천 에이드의 관계자는 커피 산업은 에티오피아 수출과 고향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인데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아프리카는 세계 인구의 17% 차지하고 있는데 기후변화 원인 되는 온실가스는 4%만 배출한다고 해요. 하지만 기후변화 때문에 가장 큰 고통을 받는 대륙이 바로 아프리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하는 것도 문제인데 먹는 사람들도 네. 소비 시장도 문제가 되고 그러네요. 있는데요. 네. 영국 성인 2,1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전체 응답자 57%가 기후변화 때문에 커피의 맛과 가격, 접근성이 영향을 받는 것 같다라고 우려했고요. 전체 응답자 약 70%는 영국 등 선진국 정부가 채무를 변제해준다든지 아니면 재정 지원을 통해서 이런 저개발 국가 농가들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네. 이 공정무역재단의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농부들이 기후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당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면서 선진국들이 이런 거는 좀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먹는 사람들도 사실 책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해외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오늘은 이제 모든 팀이 30경기를 넘게 치른 KBO 국내 프로야구 이슈를 조금 짚고 가볼까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좋은 성적을 내던 KT와 키움이 하위권으로 내려앉았고요. 또 오랜 기간 상위권에 올라가지 못했던 롯데가 지금 2위입니다. 2위를 기록 중인데 거기다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던 한화가 탈꼴찌를 하고 있죠. 최근 몇 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KBO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네. 귀한 분 모셨습니다. 오늘 유튜브에서 야구 잡설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정현재, 심지어 오늘 아침 일라디오 우리 지금 이 방송 담당 PD이기도 합니다.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야구 잡설은 어떤 프로고 얼마 동안 해오고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정현재 PD입니다. 고전에 조금 수정 드릴 게 있는데 뭐예요? 이게 승차로 보면 롯데가 2위인데 승률로 따지면 어제 롯데가 이기고 SSG가 져가지고 승률로 따져서 1위입니다. 승차로 따지면은 정말 SSG가 1위. 뭐가 우선이죠, 근데 승률로 따지거든요. KBO는. 그래서 롯데가 지금 1위다. 1위다. 탑대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맨날 것 같습니다. 꼴대라고 놀렸잖아요. 꼴찌라고. 그것은 이제 네. 롯데 팬들이 스스로 자조적인 그래요. 느낌으로 네. 그렇게 불렀던 것인데 지금 탑대. 네네네. 그리고 원래 이 시간이 원래 경제력 끌어올려 코너였지 않습니까? 경제력 끌어올려 코너는 지난주에 이제 막을 내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은퇴 후에 연금과 뭐요? 이거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잠깐 브릿지 느낌으로 지금 30경기가 넘었으니까 한번 짚어보자는 느낌으로 야구 얘기를 잠시 해보는 시간 갖는 것으로 매주 하기 하는 싫어서 거고요. 이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 야구 잡설이 어떤 프로그램이냐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저희 팬들끼리, 그러니까 전문가는 아닌 팬들끼리 야구보다 보면은 진짜 좀 답답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답답하죠. 그러니까 우리 네. 또 MC께서도 LG 팬이신 그렇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굉장히 답답함을 토로하시는 저 안 분들. 봐요. 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하루의 마무리를 기분 좋게 하고 싶은데 네. LG가 지거나 막 이러면은 마무리가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기분이. 아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야구 팬들이 야구를 안 볼 수는 없는데 그렇죠. 보다 보면 화가 나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좀 이렇게 화풀이를 하다 보면 그래도 다음 또 야구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야구 잡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나와요? 어떤 팬들이 나와요? SSG 팬 팬. 김영민 작가라고 드라마 알죠. 작가 하고 있는 예. 그 친구와 저희 스포츠 PD 중에 정현우 PD라고 기아 팬이 알죠, 있고 알죠. 롯데 팬 이제 기아. 강혜인이라는 키노라이츠라는 앱의 편집장. 네. 오, 이렇게 나오는데 언제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알겠습니다. 야구 잡설 예. 얘기는 그만하고 네네. 넘어가 보시도록 하죠. 예. 빨리 진행을 좀 유도하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지만 롯데 네. 왜 이렇게 잘하는 겁니까? 성적이 너무 좋아요. 올해 지금 벌써 20승 11패입니다. 이게 86년 이후로 이렇게 페이스가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일 좋은 겁니다. 86년 이후로. 어떻게 된 거죠? 선수가 막 엄청나게 바뀐 것도 아닐 텐데. 꽤 많이 바뀌었다고 봐야 됩니다. 다들 아시는 우리 이대호 선수가 팀의 주축을 이루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대호 선수가 작년에 은퇴를 하고 그 다음에 FA로
노진혁 선수와 포수 유강남 선수를 데려왔어요. 근데 LG에서 그- 갔네요, 유강남 선수. 네. 그렇죠. 유강남 그렇습니다. 선수 가면 LG 잘해요. 네, LG에서 왔는데 네. 그게 그 유격수와 포수라는 포지션이 굉장히 야구에서 중요한 포지션인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런 포지션에서 어제도 노진혁 선수가 홈런을 쳐주고 일단 포수 포지션이 그 강민호 선수가 삼성으로 이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잘 던진 공들을 잘 받아주지 못하고 하니까 투수들도 약간 불안함을 느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유강남 선수는 자타가 인정하는 이 프레이밍 아, 그렇죠. 예전에 우리 이 미트질이라고 그렇죠. 했거든요. 네. 이 프레이밍을 엄청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투수들도 좀 안정감을 갖고 있지 않나. 그리고 롯데가 고질적인 문제가 수비 불안에 있었거든요. 수비 불안. 근데 올해 데이터를 보시면 실책이 공동으로 최저입니다. 삼성과 함께. 네. 그래서 실책이 확 줄었어요. 어떻게 그러죠? 수비가 금방 느는 게 아닌데. 뭐 노진혁 선수가 왔고 그다음에 유강남 포수가 공을 잘 받아주니까 포일도 실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네. 포수가 공을 뒤로 빠뜨리는 게 흘리는 포일이라고 거. 네. 하는데 그런 것도 많이 줄었던 것 같고 아마 수비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네. 그리고 김민석 같은 이런 신인 선수거든요. 이런 선수가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5월 들어서 3할 4푼 정도를 치고 있고 그러니까 약간 새로운 롯데 팀이 된 것 같아요. 이대호라는 굉장히 상징적인 레전드 타자가 나갔지만 또 다른 롯데를 잘 꾸리고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렇고. 네. 참 아쉽네요. 근데 이대호 선수가 나갔다는 게 저는. 아 그렇죠. 네, 왜냐하면 타팀 팬 입장에서 볼 때는 네네. 이대호가 곧 롯데 아니었습니까 사실? 아, 그렇죠. 어떤 의미로? 네네. 저 선수가 잘 되는 걸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마치 LG의 박용택 선수처럼 아하. 한 번 우승하고 가지. 이대호 안타깝다. 선수는 그래도 일본에서 우승 반지를 꼈거든요. 박용택 해설위원도 초반에 저희 야구 잡설에 나와 주셨지만 네. 본인이 만약에 롯데에서 콜이 왔을 때 FA 때 네, 갔었으면 그랬다던데. 네. 지금처럼 열심히 방송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음? 그러니까 한 팀에 계속 남으면서 우승도 못하고 부도 생각보다 그렇게 맞아요. 그때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많은 돈이지만 예, 뭐 하여튼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시긴 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롯데가 삼진도 팀 삼진이 엄청 적어요. 195개인데 끝에서 2위인 LG가 221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화는 306개예요, 삼진이. 근데 롯데는 200개가 안 되는 겁니다. 엄청 차이가 나네요. 인플레이 타구가 많이 있다는 거죠. 롯데가 지금 새로운 팀으로 거듭나면서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가을야구 꼭 할 수 있지 않을까. 우승도 가능합니까? 지금 예측이? 모르죠. 뭐 우승은 우승은 모르니까 한번 가보시죠. 알겠습니다. 반면에 한화는 네. 와 이거 진짜 놀랐어요. 그 스베로 감독을 경질했습니다. 예. 근데 과정이 조금 석연치가 않아서 팬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있다고요. 팬들이 약간 반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예의가 없었다 이겁니다. 성적이 안 나온 건 오케이. 네. 작년, 재작년 계속 다 안 나왔으니까. 꼴찌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작년 끝나고 올 시즌 시작 전에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결과적으로 주간 성적 5승 1패를 하고 있을 때 잘하고 있을 갑자기 때. 갑자기 경질 딱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팬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 팬들이 저희 여기 야구잡스로 와서 남겨주시는 댓글 같은 것들을 보면 아니 못한 건 인정. 근데 프런트가 책임을 지지 않고 모든 책임을 감독에게만 전가하는 게 아니냐. 그렇죠. 네. 손혁이라는 단장을 앞에 세워가지고 프런트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프런트 역할을 해오면서 사실 올해 외국인 타자와 투수 각각 한 명씩이 굉장히 못하고 있거든요. 한화가 오그레디 이런 선수가 1할 초반을 치고 있고 아이고. 투수는 나오자마자 거의 뭐 지금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이고 아이고, 네. 스미스라는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아니 너 프런트가 못한 걸 왜 감독이 다 책임지냐 이러면서 지금 트럭 시위를 하고 있는 트럭 시위를 하고 있어요. 트럭 근데 시위. 이해가 좀 되는 게 이거 좀 말이 안 돼요. 네. 그리고 손혁 단장님이면은 네네. 선수 생활도 했었고 분명히 분위기를 잘 아시는 분일 텐데 네.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참. 그러게 뭐 좀 이렇게 아쉽죠. 들리는 소문 이런 거 없어요? 소문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소문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소문을 저희가 또 공영방송에서 또 그렇게 또 쉽게 얘기를 하시는 네. 네. 혹시나 뭐 나중에라도 듣는 거 있어요? 야구 잡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네. 여기서 물론 둘 다 본인 프로긴 한데 이렇게 또 네. 그리고 또
야, KT도 좀 놀랍습니다. 이 재작년에 우승까지 했는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강팀. 근데 지금 최하위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부상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네, 배정대, 소형준, 주건, 김민수 뭐 이런 선수들이 잠깐만요. 완전 다 주전들이잖아요. 그럼요. 주축이. 팀의 완전 주축이었던 선수들이 부상이고 소형준 같은 선수는 진짜 공을 잘 던져줬던 선발 투수인데 그렇죠. 예, 부상으로 지금 아마 내년에도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어디가 부상이에요? 팔이죠. 예. 팔꿈치, 팔꿈치. 예, 수술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심우준 선수가 유격수에서 잘하고 있었는데 네.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상수 선수를 삼성에서 이제 FA로 데려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빈자리가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조용호나 송민석 이런 선수들 계속 나온다고는 하는데 이 선수들이 지금 타격감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독님께서 이강철 감독님께서 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저렇게 이거는 네, 안 좋은 선수를 왜 자꾸 내냐. 게다가 네, 황재균 선수가 3루에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부상이란 말이죠. 근데 부상인데 팀이 워낙 안 좋으니까 또 황재균 선수 부상이 다 낫기도 전에 콜업을 시켰어요. 그러다가 부상이 더 심해져서 완전 4주가 아웃이 되고 지금 뭐 잘 되는 게 없는 그런 느낌입니다. 게다가 감독님 계약이 올해까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난 2020년에 재계약을 하셔가지고 올해까지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 마지막 해니까 작년에 김태형 감독이 두산에서 마지막 해였지 않습니까? 네.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네임덕 같은 게 있었거든요. 이강철 감독님도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수들뿐만 아니라 프론트와의 관계 뭐 이런 걸 모든 걸 따져봤을 때 계약 마지막 해가 잘 되면 대박일 때가 있고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김태형 감독님도 두산이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가다가 작년에는 완전 이렇게 네. 가려고도 못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올해 KT가 정말 이 많은 부상 선수들과 어떤 그런 환경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개인적 궁금함인데 강백호 선수는 잘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잘하고 있진 못해요. WBC 때는 굉장히 잘했거든요. 네, 근데 네. 그때 너무 컨디션을 끌어올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기 이름값에 비해서 조금 아쉽죠. 올해는 네, 좀 더 잘해주면 좋은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최근 김재박청 감독이 한 인터뷰에서 네. 키움이 네. 저위치에 있을 팀이 아닌데 하위권에 처져 있다고 발언을 했더라고요. 네네. 키움도 생각보다 성적이 안 좋죠. 키움 하면 최근 몇 년간 계속 가려고 했던 네. 네, 그런 팀인데 지금 작년에 한국 시리즈 가지 않았나요? 아닌가? 작년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키움이 지금 8위를 하고 있어요. 이건 또 사실- 웬일이에요? 근데 WAR이라는 지표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라는 건데 그만큼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는 수치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WAR이 투수력이 2위고 타격이 4위예요. 네. 그러니까 키움 자체 선수들 자체 개개인 선수들은 따져보면 다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뭉쳐지지 않는가 봐요. 거기다가 이정우라는 우리 간판 타자가 슈퍼스타. 지금 2할 4푼을 치고 있습니다. 웬일이래요? 이 선수가 그 통산 타율이 3할 3푼이고 작년에는 3할 5푼 가까이 쳤거든요. 근데 지금 겨우 내에 약간 타격폼 조정을 했어요. 메이저리그에 올 시즌 끝나고 메이저리그 가게 될 것 같은데 메이저리그에 데뷔를 하려면 빠른 공에 데뷔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타격폼을 수정을 했는데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부담감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너무 좀 기대보다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원래 야구라는 게 점수 내야 될 때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럴 때 내주는 선수들이 뭐 이정후, 스타죠. 예. 이대호 이런 선수 예.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정후 선수가 내야 될 때 그렇게 좀 못 해주니까 점수가 안 나고 분위기가 안 넘어오고 그래서 팀 분위기 전체가 약간 아니 팀 분위기 전체를 이정후 선수 탓을 하긴 좀 그렇지만 약간 그런 문제가 있지 이정우 않나. 선수랑 대화를 좀 해보셨어요? 전화 연결까지? 저는 이정후 선수를 잘 아는데 오! 이정후 친해요? 선수가 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럼 야구 잡설은 뭐 선수랑 대화도 안 해보고 그냥 오로지 뒤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 저희가 네. 팬들 중심으로 선수들과 너무 친해지면 또 선수들에 대해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하기 때문에 나오자 하는 선수들도 꽤 있으나 굉장히 저희가 깊게 돌려서 얘기를 잘하시네요. 팬들 중심으로 하고 알겠습니다. 있는 방송입니다. 네. 네.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많이 아유, 지난 이거 것 어떻게 된 같습니다. 거예요? 다음에 아. 또 기회가 되면 또 더 지금 표정 왜 이렇게 좋아요? 지금 끝날 때 재밌는 되니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마치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아이의 표정을 지금 짓고 있는데 오늘 야구 네네네. 잡설 재밌습니다. 아, 예. 고정으로 감사합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피디님. 네. 오늘 다음 아침- 코너가 뭐였죠? 네, 다음 코너. 네. 네, 중요한 얘기하는 코너입니다. 네. 네. 하여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담당 PD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요가 전문가 원정혜입니다. 바른 복식 호흡은 심폐순환,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가부좌를 하거나 혹은 의자에 앉아서 또는 눕거나 서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머리와 골반을 세로로 일직선이 되게 한 상태에서 등을 바로 세우고 혀를 입천장에 붙입니다. 숨을 마실 때 배가 나오고 내쉴 때 배가 들어가게 합니다. 숨을 마실 때는 코에서 출발해서 목, 가슴, 복부까지 들어가는 숨의 흐름에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숨을 내쉴 때는 복부에서 가슴, 그리고 목과 코로 이어지는 숨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고요하게 숨을 내쉽니다. 천천히 숨을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천천히 숨을 마시고 고요하게 내쉽니다. 한 세트에 10번 이상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안정감과 집중력을 갖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일상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미리 대비하기 위한 재난은 예방 시간입니다. 최근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들어본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붕괴 원인이요. 당초 설계와 달리 30여 곳에 들어가야 할 철근을 빼고 공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철근이 누락되면 건물 붕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의 최명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요즘 세상에 철근을 빼고 작업했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가 않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죠. 참 황당한 일인데요. 특히 이것도 이제 대기업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게 굉장히 이제 국민들이 불안해 많이 하시는 거죠. 사고 내용을 좀 보면은요. 지난 4월 29일이죠. 4월 29일 날 인천 검단의 그 신도심 아파트 현장에서 그 지하주차장을 이제 공사를 다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지하주차장 자체가 1, 2층이 이제 붕괴가 되면서 이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됐었고 특히 이제 그 시공사인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이게 왜 붕괴가 됐는지에 대해서 원인 조사를 하는 중에 밝혀진 게 당초 이제 700곳에 이게 이제 이런 철근들을 유사하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30여 곳에서 이런 어떤 전담 보강근이라는 이런 철근이 빠졌다고 현재 밝혀졌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했었던 거죠. 결국은 철근이 있어야 할 자리에 철근이 없게 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붕괴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참 안타깝고 참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죠. 이야,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저는 진짜로 너무 무섭고요. 그 건물을 지을 때 철근 근데 아까 700곳에 넣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네. 30여 곳이 빠진 거잖아요. 내용은 이제 어떤 전부 다를 아마 측정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어떤 일정 범위를 갖다가 측정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700개소에 이게 이런 철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30개소 정도에서 그게 이제 누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물을 지을 때 그러면은 너무 기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철근을 왜 넣는 겁니까? 철근을 넣는 이유는요. 통상적으로 이제 콘크리트는 굉장히 이게 좀 단단해요. 압축력에 대해서 많이 견뎌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콘크리트 자체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뭐 휘어진다든지 우리 이제 벽돌 같은 것들을 이제 깰 때 이 위에서 작용하는 이 하중, 수지 가중이 작용되게 되면 우리 벽돌 그 격파할 때 깨지는 것처럼 그런 어떤 전단에 대해서 되게 약해요. 콘크리트 자체는. 그래서 이런 성질을 이제 보완해주기 위해서 이제 철근을 안쪽에 이제 넣는 거죠. 가끔 우리 옛날 한옥집들 가서 보게 되면 한옥집에 황토로만 이렇게 이제 벽을 바르시게 되는데 황토하고 뭐 볏짚을 섞은다든지 또는 뭐 대나무를 이렇게 섞어서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봤어요. 여기에서 이제 뭐 볏짚이나 대나무가 이런 철근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사람으로 보게 되면 우리 사람도 기본적으로 뼈가 있고요. 근육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뼈나 근육이 이제 철근의 역할인데
만약에 뼈나 근육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철근이 누락을 하게 되게 되면 당연히 건물의 어떤 안정성에 문제가 있게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콘크리트에서 이제 균열, 어떤 파괴의 가장 기본적인 이런 균열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제가 정말 멍청하고 무식한 질문인 거 인정합니다. 근데 700개 중에 30개인데 네. 이게 그렇게 큰 거예요? 제가 이거 진짜 말씀드렸어요. 저한테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제 서서 손을 제가 옆으로 폈을 때 이 어깨 부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어떤 손으로 물건을 집은다 했을 때 모든 힘은 다 지탱하는 것은 뭐 손 같지만 어깨에서 다 지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깨에 있는 이제 근육들이 있잖아요. 네. 근육 중에서 100개가 있어야 되는데 한 10개 정도가 없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장애인 물건을 많이 못 들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 오케이,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빼먹은 철근이 전단 철근이라고 하셨는데 그죠? 맞죠? 네네. 제대로 들은 거죠? 네. 이게 좀 생소해요. 아무래도 이제 전단 철근 그러면 굉장히 이제 전문가가 아니면 네. 생소하죠. 네.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뭐 스트럽 이렇게도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네.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괴가 이게 됐을 때 이제 수직에 의해서 파괴되는 이런 전단 파괴, 이걸 이제 방지하는 게 실은 이제 전단 철근의 역할이죠, 이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전단 철근을 넣어서 이런 전단 파괴가 이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단 철근을 넣는데요. 실제 이런 어떤 철근이 얻게 되게 되면 전번에 제가 이제 처음에 내진 설계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럼 내진 설계의 개념도 결국은 이 철근을 현재 굉장히 튼튼하게 잡아주는 역할 중에 하나가 내진 설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단 철근 자체도 이제 내진 설계에서 들어가게 되는 그런 필수적인 철근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철근이 만약에 제대로 기능을 못했다, 그러면 지진이 와도 이게 무너지게 되는 거고요. 또는 이제 이걸 설계보다도 과도하게 빼먹었다 그러게 되면 어떤 일정한 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당연히 건물을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가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건물 붕괴가 반대로 안 되려면 네. 철근을 아주 많이 넣으면 되겠네요. 대부분 일반인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철근을 많이 넣다고 해서 이건 좋은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너무 많이 있어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되잖아요. 네. 가장 좋은 게 이제 균형을 이루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철근을 많이 넣게 되게 되면 상대적으로 하중을 많이 잘 받아서 안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굉장히 좀 약간 이해가 안 가시죠. 네. 물론 이제 철근을 많이 넣게 되게 되면 뭐 잘 버텨요. 잘 버티겠지만 그에 비해서 이제 콘크리트 이게 이제 우리가 건축물 같은 경우는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같이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 철근은 잘 버티지만 콘크리트가 잘 못 버텨준다는 거죠. 그래서 콘크리트 자체가 철근이 버티는 정도보다도 이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콘크리트가 파괴되는 이런 어떤 치성 파괴가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철근을 갖다가 이제 너무 과도하게 넣지 말라 이렇게 이제 설계 기준에서도 이제 규정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공사를 할 때 이게 설계 도면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대로 철근을 넣어야 하는데 이 돈일 것 같긴 한데 이 철근을 빼먹는 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번 이제 사고가 발생이 되고 나서 그 관련된 건설사에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뭐 공기 단축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원가 감소 자체도 실은 그 비용을 환산을 해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근데 왜? 아마 빼먹은 게 네. 이제 그 작업자들의 이제 단순 어떤 과실, 단순 실수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철근공들이 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이제 작업 여건이 불편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누락을 하는 경우는 있어요, 종종. 그렇지만 당시 이제 21년도 이 정도 그 시기 무렵에 보게 되면 철근 자재값들이 굉장히 이제 비쌌었어요, 이게요. 뭐 레미콘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역시 뭐 레미콘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자체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면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일정 공사 그 준공 기간이 있는데 이때까지는 무조건 끝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끝내려고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자재는 수급이 잘 안 되는 상황이고 공사는 끝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감리들이 확인이 잘 안 되는 이런 위치에서 아마 누락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일단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대기업 입장에서는 1,000만 원 또 별것도 아니겠지만 실제 이런 시공팀장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들 표현으로는 이제 오야지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런 그 팀장 입장에서는 1,000만 원도 되게 크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비용 문제들 어떤 주변 작업 환경 조건들 이것 때문에 아마 누락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대기업이잖아요. 네.
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철근을 빼먹고 시공하는 경우가 물론 이제 지금 한 건만 나왔을 수도 있지만 많이 있나요? 굉장히 많죠. 세상에 지금도요? 네. 최근에 이제 그 빼먹었던 그런 경우가 2009년부터 2011년에 역시 이제 인천 그 서구 청라국제도시에서 여기도 역시 대기업이 시공했던 현장입니다. 아파트가 한 48층에서 56층 정도 되는 아파트였는데 이게 이제 그 당초 설계보다도 들어가는 철근 자체가 50%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이게. 야, 이거 심각한데요? 네, 그랬었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당시에도 상당히 이제 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좀 있고요. 저에게 지금 이제 최근에 제보 들어온 것들 보게 되면 이 철근을 실는 기초 부위가 있으면 기초 하단까지 완전히 매입을 해서 통상적으로 뭐 60에서 80cm 정도까지 매입을 해서 철근을 갖다가 배근한 상태에서 콘크리트 탓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 철근을 이제 누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적사항이 나왔던 거고 그 지적사항에 의해서 이제 철근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구조물 전부 다 파괴를 하고 실질적으로 다시 해야 되는데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비용이죠. 한 5cm 정도만 구멍을 뚫고 그 위에 철근을 꽂아 넣고 작업했던 이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창문이나 이런 데도 보면 다 4인장 철근 다 집어넣게 되는데 그걸 또 누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그 준공 후에 유지 관리하는 중에 이제 그런 창문 모서리 쪽에 균열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철근 누락의 원인도 좀 있습니다. 세상에. 네. 그러면요, 이거 문제지 않습니까?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은 없나요? 가장 좋은 건 공사 단계별로 검측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진 촬영을 해서 기록을 남기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서울시가 올해부터 그리고 이제 국토부가 지난주에 발표를 했었는데 일부 이제 공사 금액이 일정 공사 규모 이상 100억 이상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시공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이제 동영상도 촬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진까지. 잠깐만요. 서울시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하고 서울시가 이제 원래 올해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천 사고가 발생이 되고 나서 현재 지난주에 이건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 다 아닙니까?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민간이 됐든 공공이 됐든 다 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민간까지 가기에는 좀 한계가 좀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공 후에 확인이 불가능한 그런 공정들, 이런 철근 배근들, 이런 철근 배근이라든지 또는 주요 어떤 그 붕괴에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부재들 여기에 대해서는 전 과정을 촬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입주자들이요. 그거는 이제 정책인 것 같고 입주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좀 철근 배근이라는 게 잘 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사실 입주자들이 확인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죠.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배근 그 여부를 확인하려고 보면 콘크리트를 전부 다 깨서 해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실은 이제 비파괴 검사기인 그 철근 탐지기를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근 탐지기를 가지고서 철근 위치나 뭐 배근 간격이나 표복 두께 이걸 측정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실제 시공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감리라든지 또는 시공자가 입주자 점검할 때 그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재난은 예방, 철근 누락과 건물 붕괴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의 최명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711님 정답 롯데자이언츠. 우와, 이게 무슨 일이람 확 달라진 롯데 응원합니다 하고 보내셨고요. 6404님 롯데자이언츠 요즘 롯데 경기를 보면서 가족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화이팅 하셨습니다. 그 행복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6404님 저도 응원하겠고요. 304 하나님 고2 때 우승하고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우승 가자 롯데야 하고 보내셨습니다. 네, 정말 진심으로 LG팬인 제가 롯데의 우승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기분 좋게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